반갑습니다. 생태적재연구소 학술위원 장윤석입니다. 이 기획은 저희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코로나 유의 3, 전환이 3 학술위원회 강의로 전환은 빠르게, 삶은 느리게라는 모토 아래 첫째 가속주의, 둘째 감속주의, 셋째 전환사회 모델링 파트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앞에서 다룬 그림들은 첫 번째 파트의 가속주의, 그리고 전환은 빠르게를 맡고 있고요. 지금 할 탈성장은 감속주의, 그리고 삶은 느리게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생태경제학, 탈성장경제학 쪽, 그리고 이제 일치 가탈이 위주로 되는 생태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IF라는 곳에서 한국 기업의 전지구적 생태 학살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고,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이제 기후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너도나라에서 한국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한 주 전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탈성장 개념어 사전 콜로퀴움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전에 탈성장을 제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거나 공부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소개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경제학 전공이긴 하지만 탈성장은 경제에만 한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듯이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는 말도 담론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한국 사회 맥락에서 탈성장을 꺼내기에는 되게 어렵죠. 담론장도 거진 없고 여기까지 가기에는 맥도 너무 깊고요. 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성장이 한국에서 볼드모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막스 코미널에서 정록보라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조차 탈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플로어가 술렁이더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라고 이제 뭐 곳곳에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진보를 부정할 수 있냐는 맥락인 것이죠. 케인즈만 이야기해도 좌파가 되는 문맥에서 탈성장 이야기를 꺼내기는 되게 어렵기에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라도 이렇게 꺼내보려고 한다. 그게 오늘 강의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제 신승철 선생님이 이 말처럼 먼저 탈성장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탈성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일단 불식하고, 이게 결코 선사시대로의 회귀 혹은 탈문명 혹 심지어는 팬티 벗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식이 아니라 신 선생님 말씀처럼 한계 내의 성숙,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순환, 자율성으로의 회복, 강수돌 교수의 말처럼 무소유가 죽음이 아니듯 탈성장도 종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탈성장이 도대체 뭐냐? 네,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탈성장은 도대체 뭐냐? 탈성장의 내용과 탈성장의 뜻을 말하기에 앞서서 탈성장에는 어휘가 등장한 맥락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뚜렷한 설명이 불가능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휘가 필요하다. 그렇게 등장한 탈성장, 그래서 하나의 정의로 설명할 수 없고 자유란 정의 같은 단어처럼 이제 다양한 사고방식, 상상, 행동 방식이 집약된 합쳐진 틀, 그리고 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탈성장을 가져가는 거고요. 탈성장은 프랑스 학자 앙드레 고르스가 1972년도에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알려졌고요. 고르스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 생산에서 있어서 무성장, 나아가 탈성장이 필요 조건인데 지구의 균형은 과연 자본주의 시스템만큼 양립할 수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로 탈성장을 처음에 썼었고요. 탈성장은 근데 경제적 개념이라고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자체가 경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사회적 이데올로기 혹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관념에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탈성장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전복적인 구호고요. 라투스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탈성장이라는 단어를 통해 성장을 자연스럽게 개선 혹은 진보와 연결하는 고리를 깨트리고자 한다. 그래서 강하게 성장이 되게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담론장에 강한 조약돌을 던지고, 그리고 전복을 꿈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성장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침체시대와 사회생태적 재앙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경제성장과 개발 외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주류. 근데 성장에 대한 욕구가 경제, 사회, 환경 위기를 부른다면 성장은 지금 위기에 대한 해법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성장은 코끼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상징을 내걸죠. 달팽이가 되자. 우리 목표는 코끼리를 날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를 달팽이로 만든다. 근데 왜 달팽이인지 되게 재밌습니다. 이건 세르주 라투쇼의 책에 달팽이가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달팽이 탈성장의 상징이고 달팽이는 점점 더 커지는 나선형 껍질을 만들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나선을 줄여가지고 나선을 한번 만들면 껍질이 크기가 16배씩 증가해서 이제 그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본주의 경제학 달팽이 껍질을 보면 둘 다 나선형으로 가는데 전자는 끝도 없이 커져서 위기에 직면하지만 후자는 생태적 한계에 따라서 스스로 성장을 통제하죠. 그래서 달팽이를 봅니다. 앞에서 말한 탈성장이라는 구호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로마 클럽에서 1970년도에 낸 이 책은 되게 폭풍적인 파장을 일으켰죠.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이후에 이제는 어떤 지구의 생물리적 차원에서 한계가 성장에 분명히 그어져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은 5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에 이 책에 업데이트했던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보시는 표처럼 일치하지요, 대부분. 그 면에서 우리가 지구까지 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책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물리적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한계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이어졌던 전지구적 개발사를 보면 더 낱낱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볼프강 작스 그리고 이반 일리치, 반다나 시바, 더글라스 러미스 등이 함께 쓴 90년대 발전사전 Development Dictionary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경제성장에는 식인종 같은 면이 있다고. 경제성장은 자연과 공동체를 잡아먹었으면서 그리고 지불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했고요. 발전의 화려한 면은 강제 이주와 재산 박탈의 어두운 면을 가져왔고 그리고 중산층을 지향한다는 그 개발사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훨씬 더 깊어졌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 면에서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글라스 러미스의 물음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우리가 생태, 한계, 지구, 그리고 환경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주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라는 말을 많이 듣죠. 저도 많이 듣는데요. 러미스는 이거에 대해서 타이타닉 현실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침내 빙산에 부딪힐 거라는 걸 알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이 순간 빙산을 향해 가는 타이타닉만 볼 뿐이라는 거죠. 진짜 현실이 뭐지? 무엇이 진짜 현실인가 하는 물음을 해야 되고요. 이걸 성장에 대입하자면 타이타닉 호흡 바깥에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듯이 세계 경제의 바깥에는 당연히 자연, 환경, 우주, 생태계가 존재하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생성이 없다면 사회도 경제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화도 안정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고 그 면에서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죠. 그러니 성장의 사회적, 물리적 한계를 모두 인지하고 저희가 어떤 게 진짜 풍요로움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 이게 탈성장이 하나의 큰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탈성장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성장의 한계 이야기를 하면서 비경제적이고 부당하며 성장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충분한 성장의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탈성장은 비판보다 어쩌면 보여주고 싶고 내보이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 담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탈성장과 자율성에서는요. 탈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적응뿐이 아니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프로젝트인 거죠. 소비주의, 성장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치화로서의 탈성장인데요. 지금 녹색 담론은 정치적인 대립을 비정치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탈성장은 이를 다시 정치화하려고 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인류가 다 같이 어떻게 뭉짝해서 가보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1%와 99%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걸 더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탈성장과 자본주의인데요. 자본주의는 성장을 강제하고 성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막스 이후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증되어 온 진리죠.
근데 그 문제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탈성장 담론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담론이 탈성장 담론이 되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탈성장 사회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혹은 실천적인 이야기고요.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풀뿌리 경제 실천에서는 생태 공동체를 만들고 다시 땅으로 이제 그 운동을 가져가고 협동조합, 물물교환 시장, 보육 또는 의료 서비스 연합, 커먼즈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 없는 복지에서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돌봄 교육, 의료 환경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동이 좀 더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기본소득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참신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폐와 신용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중심이라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통화 혹은 지역화폐, 시간은행, 지역교환 거래체계, 공공자금 등이 아이디어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사진들이라서 가져왔는데 왼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판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로지 탈성장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만평을 보면 네, 탈성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 그림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탈성장 담론이 이론적 배경이 됐던 학자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니콜라스 게오르게쿠스 레겐이라는 루마니아 태생의 이제 수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입니다. 생태경제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사람이고요. 연력학과 엔트로피를 경제학에 가져와서 되게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질량, 처리량으로 계산하면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생물리학적으로 계산하면 지금의 경제성장 체제는 지구의 한계를 넘는 말도 안 되는 체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게는 최소 생태 경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이 책은 탈성장의 내일이란 제목으로 1979년도에 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운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반 일리치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한 문장으로 소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죠. 근데 일리치는 근대 문명 자체를 성찰했던 사람, 신학자이자 철학자, 언어학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교 혹은 병원 혹은 이제 다른 어떤 근대적 구성물이 인간의 자율성을, 사람이 자율성 혹은 토착적인 지혜들을 어떻게 말살내고 아작내는가에 계속 초점을 맞춰왔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일리치는 계속 근대 혹은 자본주의에서 파괴됐던 어떤 공생공락이 문화 혹은 그런 지혜들을 계속 복원시키려면 어떤 사회 경제로 가야 하냐, 어떤 원리들을 바탕 둬야 하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성장이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 성장의 실존적 한계를 계속 성찰했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앙드레 고르스는 정치 생태학의 창시자, 선두자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생태학을 급진적인 어떤 정치 변혁의 본질이라 여겼던 사람이기도 하죠. 되게 실천적으로 이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삶의 방식을 전복하기 위해서는 생태학 그리고 경제 성장이 여전히 인간 복지를 증진하고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되게 단언합니다. 네, 그리고 라투슈와 카스토리아디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상계의 탈식민화라는 개념은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카스토리아디스의 말을 빌리면 탈성장은 자연환경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인간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라투슈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장과 개발의 일종의 믿음이라면 이 기초 범주가 가지는 상상의 의미가 이 믿음을 넘어설 수 없다면 그 상상계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탈성장 사회로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 상상계를 탈식민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선고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세계를 바꿔야 한다라는 되게 강한 철학자의 말이죠. 마지막으로 니코 페이라는 되게 급진적인 독일의 탈성장 경제학자죠.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 진짜 유쾌한 분입니다.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많이 웃었는데 도로의 50%는 반은 폐쇄해라. 공항도 4분의 3은 닫아라. 그리고 국제기후협약, 기후협정,
또 하지 마라. 뻔질이란 이야기 하려고 모이는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돈 대신에 탄소 예산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쓰고요. 이렇게 사는 거 괜찮다, 살만하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게 거리낌 없이 하고 독설도 엄청 강하게 말하고 그런 분입니다. 네, 탈성장은 지금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더 담론이 뜨거워지고 있죠. 이거는 올해 초에 저희 연구소 수장님 신승철 선생님께서 쓰신 다가온 탈성장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글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고민한 글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의 사회, 소비주의 사회는 이미 기능 정비에 빠진 거는 맞고요. 우리에게 작동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했을 때 가난인 사회, 탈성장의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감축, 검소, 절제, 순수, 겸양, 양육, 돌봄, 정동 등 이런 사회들이 덕목들이 이젠 윤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끌 명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는 당연히 기후위기 작은 사파와 같은 상황이고 탈성장 사회는 이제 느림과 여백을 통해서 삶의 방식과 이 전환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즉 문명의 전환으로서의 탈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여기 최병도 선생님이 칼럼처럼 코로나19는 이미 성장의 한계에 쐐기를 박은 상태고요. 이 기회에 어떤 무한 복리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서 생태 위기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 호 녹색평론에도 코로나 대응은 탈성장 사고를 요구한다라는 글이 실렸는데요. 리처드 하인버그라는 사람이 쓴 글이고 한국에는 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석유 천연자원 고갈, 그리고 환경 관련 비용, 금융 붕괴,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의 성장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분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가 진짜 마이너스 성장, 그 축소되는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해결책은 결국 탈성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급진적인 대안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종말을 맞는다고 세상까지 종말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 세상을 꿈꾸는 어떤 전환책들을 써보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몇 달 전에 탈성장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경제의 뿌리라는 이름으로 선언문을 냈습니다. 전문이 좋아서 좀 많이 가져와 봤는데요. 이들이 요구는 첫 번째,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을 위치시켜야 한다. 생명과 복지가 성장과 낭비적인 생산 대신에 중심에 있어야 하고요. 군수, 화석연료는 빠르게 폐지하고 보건의료, 교육, 재생가능 에너지는 빠르게 육성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두를 위한 젊은 삶을 위해 어떤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가. 돌봄 노동의 중심이 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꺼내서 재생적이고 깨끗한 유형의 일자리로 파괴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적인 재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되는데요. 낭비, 소비, 과시가 아니라 어떤 주택, 집, 교육, 식량에 대한 게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기본 서비스와 기본 소득을 통해 보장해야 하고요. 이 과정은 네 번째, 사회를 민주화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소외된 사회 집단의 참여 확대, 그리고 페미니즘 원칙,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금융부문의 권력을 민주적 소유와 통제를 통한 대폭 축소, 그리고 탈상품화하고 탈금융화하고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협력에 기초한 경제활동으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는 정치 경제 체제를 연대의 원칙에 기초해서 구축해야 한다. 이 문장이 진짜 좋습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 간, 국가 내 사회 집단 간,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화해는 초국적이고 교차적이고 세대 상호 간의 재분배와 개정에 기초해야 합니다. 북반구는 현재 형태의 사취를 중단하고 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고 기후정의, 생태정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성장이냐 그린뉴딜이냐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맨날 이 두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이 표에 따르면 탈성장은 수출 감소, 소비 감소, 부유세 이렇게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탄소세,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보상 등 되게 많은 게 겹칩니다. 사실 소비 증가 하나 빼고는 다른 게 없죠. 이 그래프에 따르면.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거 보면 이런 논조를 핍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위기를 막고 지구를 안정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탈동조화가 필요하고 탈성장은 그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가끔 나오고요. 그린뉴딜 주장하는 로버트 폴링 같은 사람은
반면에 이제 마크 버틴과 피터 소머빌 같은 사람들은 반론하죠. 기후변화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생물 다양성, 공기, 물, 도시, 인권, 평등 다 긴급성에 종속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린 뉴딜이 탈동조화라는 시나리오는 사실 역사적으로 실현된 적도 없었다. 이런 비판도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저희가 무엇보다 중시하게 여겨야 될 거는 저희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이거냐 저거냐 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백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저희에게 남은 리미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고를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탈성장이냐 그린뉴딜이냐 라는 고민을 할 때 저는 둘 다 필요해.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린뉴딜이 빠른 전환적인 플랜도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족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못한 거는 조금 아쉽네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탈성장 개념은 사전의 맺은말에 저자들이 피아니스트 전설의 대사를 인용했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대사인데 되게 말이 묘합니다. 88개의 건반으로 유한한 건반으로 만들 수 있는 음악이 무한한 거라고. 하지만 건반이 무한하면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은 하나도 없다고. 네. 전하는 빠르게 삶은 느리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